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98%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금의 세계 경제를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팬데믹과 같은 수준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그리고 경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2개 꼽아놨습니다. 우리 장부터 점검을 해봐야죠. 오늘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장중에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끝날 때는 조금 올라가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패닉셀은 좀 진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네. 오늘도 그렇고 이제 장 전에 개인들 또 네. 반대 매매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2시를 기점으로 스탁론 물량도 좀 터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그러니까 장중 패닉셀은 아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빚을 내서 투자했던 개인들의 컷 물량들은 나왔다 이렇게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정말 바닥을 확인하려면은 꽤 좀 오래 가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아직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 과도하게 빚투자를 했던 분들의 이제 컷 물량들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완전히 냉탕온탕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 조금 오르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황, 오늘 장하고 네. 오늘 장만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죠. 어제 장하고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오전장이 재밌었던 게요. 네. 모니터 잠깐 다른 거 보다가 모니터 보면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냥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또 이제 한 오전 한 중반부터는 아예 하락으로 방향을 또 잡는 것 같았습니다. 네. 쭉 빠지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끌어올렸죠. 뭐 어제도 뭐 우리 증시 약세였고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아시아 증시가요. 그 장중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이제 1%가 양지수 넘어갈 때 네. 아니 왜 우리만 빠지냐 이거죠. 음. 아시아 증시가 견조했습니다. 네. 오늘 보면 뭐 니케이도 한 0.53%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이 괜찮았어요. 중국이 뭐 상해가 1.4, 심천이 1.9% 정도 올랐고 대만도 0.35% 올랐는데 각 나라별로 다 이슈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요 좀 재밌는 뉴스긴 한데 당대회가 이제 10월 16일 있지 않습니까? 당대회를 앞두고 각 자산운용사랑 증권사에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대량 매도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올려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온 그런 기사 번역본을 보니까 글쎄 좀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매도 주문을 자산운용사에 내지 마라. 증권사는 이제 주문을 받는 쪽이잖아요. 매도 주문을 받으면 체결을 시키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좀 뭐 이렇게 인위적인 건 나중엔 또 부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걸 검토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지한다가 아니라 검토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괜찮았는데 네. 우리만 약세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밌었던 게 환율이 다 글로벌 환율이 달러 대비 조금씩 그 약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판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수급이 얇은데 이제 그 반대 매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정리하는 물량을 소화하느라 어려웠던 것들이 막판에 한번 끌어올리면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가 막판에 장을 좀 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현대차가 지금 IRA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조지아주에 가장 큰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100%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고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조지아의 공장을 크게 짓기로 했는데 55억 불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이 보조금을 못 받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직접 옐런 의장에게 재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다. 현대자동차도 이런 보조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네. 현대자동차에게도 좀 따스하게 온기가 좀 퍼졌던 하루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저 서신도 되게 긍정적이었고 지금 해리스 예. 이 부통령이 왔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랑 얘기할 때도
탁 집어서 그 IRA에서 우리 한국차 소외된 부분을 네.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일단은 중간 선거까지야 뭘 법안 자체를 흔들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 연말에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 법안 집어넣을 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예. 통과될,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세는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먼저 투자라는 아니지만 희망의 끈을 일단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바람들이 오늘 시장 막판에 시세로 좀 분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IRA 법안에서 다시 현대차, 기아차, 우리 한국차가 포함되는지는 일단 죽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한번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이거 저 경기 침체 얘기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98%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미국 경기 침체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전 세계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가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원인은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우리가 체감하시는 걸로만 네. 봐도 여러분들 대출 다 있으시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고 네.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연쇄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은 어쨌든 약간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 침체가 와서 소비가 확 꺾여야 뭐가 물가, 잡힙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체력들이 달라요. 네. 가장 체력이 강한 곳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뭐 자신 있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 그리고 아시아 일부 그런 좀 뭐 스리랑카부터 해서 터키 뭐 이런 국가들 있는데 뭐 우리도 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중국도 경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강도는 다를 것이고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다를 것인데 뭐 일단 그건 기정사실하는 게 맞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느냐? 네. 뭐 사실 경기 침체가 온 만큼 시장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를 얼만큼 극복할 수 있는지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다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는 오케이. 근데 그걸 물가를 떨어뜨리는 걸 수반하는 경기 침체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대세 하락장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년까지 올리겠다는 거였잖아요. 점도표상도 그렇고. 네. 그러면 내년까지는 주식하지 말까요? 어떻게? 어느 정도 시장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만 이걸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언제나 EPS 부분에 있어서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EPS가 주당 순이익이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너도 나도 다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인 거고 나중에 이 EPS가 다시금 반등하는 구간이 오는데 그것보다 약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서 주가는 반등을 한다. 따라서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알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업들의 순이익이 개선되기 전에 주가도 역시 반등을 한다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94년도에 채권 대학살과 지금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연준이 1년에 금리를 3% 올립니다. 지금 우리 미국도 올해 3월 금리 인상하고 나서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지금까지 딱 3%의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문제는 94년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신흥국들은 다 화폐 가치가 한 30%씩 절하되고 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IMF 같은 금융 위기도 왔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늘상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미국만이 살아남았다. 네. 그리고 신흥국들은 언제나 취약했었다. 네. 이게 제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 미국 빼고 나머지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 신흥국 말씀하셨는데 네. 신흥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 어제 영국 보니까 말이에요. 네. 영국도 뭔가 대책을 내놨는데 영국 돈이 가치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 막 투매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오늘은 뭐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영국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영국까지 이렇잖아요. 글쎄요, 영국 경제는 이미 브렉시트와 함께 이제 네.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한때 원스 패권 통화였죠. 네. 이제 파운드화의 몰락에 대한 것이고 아마 FX나 외환 거래하는 시작이나 그쪽 관련 뉴스를 보면 영국 망했다 내지는 네. 영국 망했나 아예 헤드라인 타이틀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영국의 인플레이션 10%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긴축을 해야 되고 재정도 아껴 써야 될 텐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던 신임 총리 또 이제 신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면 경기 한번 살려보겠다. 네.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 세금 깎아주겠다. 네. 부자 감세, 부동산 뭐 인지세 떨어지고 법인세 올리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다 긴축으로 가는데 이 네. 영국은 뭐길래 경기 부양을 하지? 지금 그렇게 체력도 약한데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파운드화에 대한 이제 공격 투매가 네.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파운드화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제 뭐 그제 넘어가면서 이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우리가 세게 올릴 거야. 네. 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러니까 또 이번에 무슨 생각하냐? 네. 아니 지금 영국 경제인데 기준금리를 뭐 지금 시장에서는 1% 포인트, 1.25% 포인트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진짜 영국은 망하겠구만 이러면서 파운드화를 더 때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 이상의 파운드화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걸 약간 좀 더 봐야 되는 게 사실 어제 뭐 그제 파운드화 숏이 엄청 네. 쌓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파생은 또 그렇게 되면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한 파운드화의 바닥을 한 1.04에서 본 것인지 달러당 이거는 조금 더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구조상은 우리가 보통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 뭐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롭게 들어선 영국의 신임 통주가 자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애꿎은 또 신흥국들이 오히려 강달러의 피해를 보고 파운드화 폭락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똘똘한 사람이 많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어느 나라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내놓는 정책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인플레로 맞을래, 너 금리로 맞을래 이랬는데 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방 한쪽에서 난방을 틀고 있는데 네. 한쪽은 에어컨을 튼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행정부는 재정을 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완벽한 엇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972년 이래 최대 감세라고 하고요. 네. 에너지 보조금도 살포를 한다고 해요. 물론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또 영란은행에서는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거는 150bp 이상입니다. 네. 11월에 한 번에. 그거는 뭐 뭡니까? 자이언트도 아니고 그러네. 울트라도 아니고 뭡니까? 네. 근데 내년도 한 상반기에요. 영국의 기준금리가 한 6%까지 프라이싱 돼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선물이요. 예. 6%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흥국입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게 출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더 망가지기 전에 정부에 경고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4%대로 급등을 하고 파운드가 폭락을 하는데요. 과거에 파운드화가 한번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1992년에 조지 소로스가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달러에서 1.5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조지 소로스가 1조 원을 벌었어요. 네. 지금 얼마입니까? 1.08달러예요. 그때 1.5까지 떨어졌는데 보통 파운드는 2달러인 적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2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게 1.08이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강달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게 멈추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내년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미국이 4%대 금리를 유지하겠다. 지금 컨센서스는 4.25%, 4% 중반대까지 내년에 미국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작년 7월, 이번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내년 말부터는 다시금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7월, 8월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런데 8월 소비자 물가 지표들 나오고
유럽도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너무 안 좋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플레가 더 장기화되겠다. 그리고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 하반기부터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전망이 형성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금리는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당분간은 미국의 금리는 더 오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대출 이자를 늘 내고는 있지만 자국 통화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국이든 아니면 선진국이든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달러로 인해서 빚을 내고 달러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중으로 상환에 대한 고통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의 여파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이 되겠다. 빨라야 내후년부터 조금 안정화가 되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FOMC의 금리 인상 안이나 아니면 점도표 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올해는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내년도 올라가는 게 맞긴 맞지만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 정도로 급격하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내년 점도표 찍힌 거 보면은 네. 거의 6개가 네. 동일하게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 6명은 지금 가장 상단선인 4.75에서 5%도 또 6명이 찍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낙관할 그럴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최근에 나오는 킹달러의 모습을 좀 보면은 어떤 소외와 감정을 많이 느끼냐면 MZ 세대들이요 사진을 찍을 때 몰아주기라는 걸 하잖아요. 네. 가운데 가장 이제 주인공은 멀쩡하게 사진을 찍고 나머지 주변 친구들이 이제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친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진을 찍는데 네. 지금에 하는 모양새가 저는 그거를 연상케 합니다. 이게 지금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의 흐름을 보면은요. 네. 첫 번째 물론 이제 달러가 긴축 강한 뭐 미국 경제 튼튼하다 이거는 네. 빼고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상 안 하지? 그러면서 유로화 계속 약해지고 달러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자이언트 스텝 밟고 앞으로 이제 잘하겠다 라가다 총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한번 못생겨졌죠. 네. 그 다음에 엔화가 이제 또 우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 YCC 컨트롤 0%로 계속 컨트롤한다. 구로다 총재 와 그날 나와서 그 모습 보면은 이거 내년 3월에 떠날 사람 같지도 않아요. 엔화 또 145엔 가면서 엔화 또 못생겨졌죠. 그러니까 이제 둘 하면 됐어. 근데 느닷없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에 영국 정부가 나와가지고 파운드화를 완전히 못생기게 만들어 버린.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들을 보면 킹달러 좋은데 이 이면에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화가 너무나 못생겨지고 스스로 못난 이 짓을 해서 강해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킹달러가 어떻게 꺾일까? 저는 추가적인 누가 또 이렇게 더 못난 이 짓을 안 한다면 지금 올해 뭐 4.4% 내년에 5% 갈 수도 있어 아니면 내년에 멈추. 이 재료는 분명히 킹달러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과도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볼 재료는 이 유로, 엔화, 파운드와 여기 세 개가 또 추가적인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저는 그 자체로 킹달러 선도 여기서 좀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킹달러가 약이 되는 금리 말이에요. 네. 금리를 미국하고 맞춰서 올리려고 하니 네.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게 갈 수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외에 다른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거고요. 그럼요. 지금 선진국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네. 이걸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되나 싶어요. 아니면 아예 보조를 안 맞출 수가 있는 건가? 없죠.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근데 이게 환율을 결정하는 게요. 금리 차도 있지만 그 나라의 성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저렇게 자이언트 스텝 하면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 하지 왜 못하겠습니까만 성장을 훼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특히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시원하게 올리면은 환율이 방어가 된다면 올려버리겠죠. 네. 한국은행이 왜 그런 고민을 네. 하겠습니까만 그러면 성장이 훼손되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네. 환이 무너집니다. 음.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은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성장이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세게 올리는 거고요. 네. 주변국들에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달러가 강한 거 있어서 그동안 미국이 정치적인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 미국 아니구나. 아프간부터 해서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사우디 가서도 약간 그 체면 구기고 오고 네. 이러면서 경제적인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경제적으로는 니네가 아니고 우리 따라오면 멀었다. 우리는 금리를 세게 올려도 버틸 수 있는데 못 버티는 거 아닙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죠. 네.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장이 훼손되면은 그건 환이 와르르 무너져요.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뭐 75%인데 네. 그렇다고 뭐 환이 방어가 됩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정식을 찾아가기 힘든데 결국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그런 약한 고리가 되어버린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런 국가들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세계 그 자본 시장이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야 우리가 너무 달러에 종속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미국에 종속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진 않겠습니까?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그거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끼리라도 네. 뭐 위안화든 루브라든 그런 역외 결제 비중을 늘립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미국은 또 응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이런 반도체부터 이런저런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다 뭐 우리한테 물건 팔 거면은 다 공장 여기다 지어라 하면서 이제 바이오까지 여기다 지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싸움이 패권 경쟁이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 편에 반대편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중국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느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력까지 같이 봐야 되는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도 이 세계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달러에 종속돼 있었구나. 이걸 요번에 제가 느끼겠어요. 그 다른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지금 경주마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더 보이는데 세 분같이 이렇게 경제나 주식 전문가들은 그게 얼마나 보이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블룸버그는 또 왜 그래요? 그 필리핀의 페소하고 한국의 원화가 취약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연초 이후에 환율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대한민국 원화하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기타 신흥국들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면서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환율이 올라서 환차 이익을 보는 것보다도 물동량 자체가 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통화들,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혹은 내수가 약한 국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환이 많이 깨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한간에 하는 얘기는 미국이 이렇게 강달러 전략을 쓰면서 신흥국 중에 몇 개 자빠져야 이런 표현을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쓰면 그러면 우리 IMF 때처럼 건실한 기업들 싹 드시면서 더 부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 베트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양털깎기에 네. 또 잡아먹을 곳이 네. 기업도 뭐 산업도 많은 곳이 베트남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중국을 좀 따라가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네. 바로 이제 미국 앞에 줄 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가 요 베트남 얘기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텐데 네.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킹 달러의 마지막 승부수는 저 원유라고 봅니다. 원유요. 예. 원유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어요. 떨어뜨렸는데 지금 77달러, 78달러까지 네. 떨어지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는 떨어뜨려 놨고요. 네. 마지막 보루가 전 63에서 65달러. 여기까지 킹 달러가 만약에 국제유가 눌러놓는다. 네. 물가 해결이 되는 딱 그 라인이거든요. 배럴당 60달러 내지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4잖아요. 20년에 이제 120까지 가면서 한번 잡았던 것처럼 이제 2판 4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달러가 가면 이제 그 다음 레인지 120 인덱스를 갈 텐데 그랬을 때 정말로 국제유가를 눌러버린다면 아예 70도 깨버리고 68, 65, 63까지 밀어버린다면 여기서부터 할 말 없죠. 진짜 달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베트남 똑같이 과거의 양털깎이처럼 또 집어먹고 줍줍하고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원자재 대 달러의 승부는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유가를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높죠. 지금 상황이 유가를 더 밀어버리고 마지막 승자가 미국이 되고 신흥국 중에 베트남 같은 나라 또 가서 줍줍하고 한 30년간 이어온 패턴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국제 유가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원유가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했었어요. 아니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달러까지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 달러가 오르면 유가는 떨어져야 되고 유가가 오르면 달러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오르니까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 네. 좀 더 봐야 된다. 네. 아, 그 말씀이신 거고. 이제 다시 이제 필리핀, 베트남 얘기를 하면 베트남도 지금 모든 지수들이 좀 상황이 안 좋죠. 베트남 지수도 당연히 최근에 빠졌는데 네, 네. 베트남 지수를 이제 만약에 펀드를 투자하시거나 베트남 종목을 요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얘네는 항상 한 박자 느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을 작년 6월에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미국 시장 음.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이게 고점을 베트남 증시가 올 4월까지 유지를 했어요. 네. 좀 재밌죠.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남들 다 떨어지는데 고점을 유지하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증시 이제 대표적인 게 VN30 지수입니다. 이게 네. 코로나 정점에 600선까지 빠졌던 게 1,580선까지 올랐었고요. 4월 중순부터 당연히 빠져서 지금 한 1,180선 이게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빠졌냐? 사실 우리나라보다 덜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한 박자 늦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게 얘네가 저는 뭐 베트남 투자를 일부 하기 때문에 이제 몇 년간 봐왔는데 네. 그러면 남들이 이제 들 빠지고 반등하는데도 좀 더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한 몇 달 느려요. 근데 그걸 좀 보실 필요 있는데 예, 베트남 오른쪽 1234 정도 나오네요. 근데 네. 이게 보면은 환도 봐야 되는데요. 혹시 환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환이 우리나라보다 약세가 덜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최근에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는 건데 베트남 여행 가시는 분들 보통 환율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요. 나누기 20해요. 동에서 나누기 20 만약에 뭐 100만 동 하면은 나누기 20 하면은 5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100동이 한 5원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지금 5원보단 6원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다 같이 달러보다 약세가 됐지만 우리나라보다 약세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뭐 폐쇄 경제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대안으로 뭐 각광을 받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당연히 신흥국이니까 조금 위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박자 늦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덜 빠질 때 좀 더 빠질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세 분은 그래도 이제 오시는 부자들,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상대하시잖아요. 이럴 때, 지금 다 너나 없이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나라 부자들은 뭔가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피해가기도 하고, 또 기회를 만났을 때는 또 굉장히 크게 또 부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요즘에 뭐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영업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구나라는 가장 큰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정말 리스크에 대한 회피 성향이 뛰어납니다. 이게 타고난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워낙 어느 정도 이상의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은 이제는 투기적으로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늘상 지키는 투자를 하시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일부 잡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은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단기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 채권 위주로 해서 좀 매수를 많이 하시고 오히려 장기 채권이나 영구채 이런 채권들 쿠폰은 높지만 만기가 굉장히 긴 것들은 오히려 소액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진작에 나왔군요. 투자자 저희 지점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비중에서 주식이 잔고가 쪼그라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많이 지쳐서 이제 주식시장 아예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너도나도 좀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분간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가는 거고 지점장님이야말로 진짜 일선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예. 요새 어쨌든 가장 뜨거운 화두는 채권입니다. 채권. 예, 그리고요. 이게 뭐 통계 같은 거 보시면 뭐 뉴스들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줄고 채권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딱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말씀드리면 주식 팔아서 채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주식이 빠졌으니까 주식 비중은 줄어드는 거고 네. 자산가들은 절대 이렇게 약세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데 왜 채권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냐면 네, 은행 정기예금 만기 대신 자금을 가지고 채권을 사러 오십니다. 네. 네, 이건 여러분들도 은행 정기예금 만기된 거 있으시면 꼭 가까운 증권사에 가셔서 채권 금리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신용도나 이런 것들 만기를 따져보셔야겠지만 훨씬 메리트가 있고요. 월이표 나오는 채권도 있고 또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혹시 대상자시라면 이거는 세금이 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최고 세율은 49.5%가 세금이에요. 네. 내가 4% 이자 받아도 실질 그 받는 그러네. 이자는 2%거든요. 네. 근데 절세 쿠폰이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4%가 이자인데 그 중에 1%만 네. 과세고 3%가 이제 비과세인 이런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저쿠폰 채권이 있는지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서 정기예금 만기 자금을 더 스마트하게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0에서 50% 반토막 난 네.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아니라는 그렇게 주식 손절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돈 은행 가지고. 정기예금 만기된 거를 금리를 비교하러 많이 다니세요. 네. 다니셔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더 본인에게 유리한 이게 다 다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냐 아니냐 이런 분들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금리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채권 금리를 좀 관심 있게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 어쨌든 작년보다 한 3배 팔렸다는데 그 지금 지점장이 하신 그 채권에 대한 관심이나 얘기를 정춘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네. 일반인이 또 채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네. 글쎄요, 이제 이자 따먹기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권의 자산 가격을 뭐 네. 채권형 뭐 펀드 매니저로 할 수는 없겠고요. 뭐 6개월치 이자, 뭐 1년치 이자, 뭐 아니면 회사채에서 그나마 안 망할 회사들이 뭐 한 5%대 먹는 이제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죠.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간밤에 3.9도 뭐 왔다 갔다 지금 3.8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계의 시중 금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4%라고 치면 은행 예금은 이제 5%, 5.5%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네. 안 떨어지는 이상. 네. 그러면 주식을 할 이유가 네. 없죠. 이게 부자든 가난하든. 왜냐하면 네. 5%, 6% 사이에 예금 금리가 있는데 그렇죠. 굳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왜 30으로 주식을 그냥. 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식의 매수가 떨어지는 신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저도 간밤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저는 이제 최고의 종합 예술이라고 보고 네. 가장 똑똑한 게 미국 10년물 금리라고 먼저 빠르고 네. 그 반영을 하는 건데, 제가 많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미국도 경기 성장이 둔화되면서 네. 10년물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요. 달러 약세가 같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달러 약세를 통한 네.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주의 수혜를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제 3.5 여기 박스를 깨고 지금 3.8로 이제 네.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적어도 3.6, 3.5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뭐 주식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근원적으로 아닌 거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정상 합리적으로도 연 5.5% 예금을 들지 왜 주식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킹달러 이거 더 앞서 하나만 보라면은 저는 미 국채 금리가 여기서는 꺾여야 된다. 예, 3.8 요 언저리에서는 꺾여야지 이게 다시 3.9 뭐 다음 주에 4.0을 가버리면은 글쎄요, 이제 그때 아마 앞서 얘기했던 맨 처음 얘기했던 뭐 패닉셀이든 뭐든 그게 나올 것 같아서 또 전 채권 요즘 투자 뭐 금리 투자할 때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좀 보는 법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채권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니까 이것도 주식 떨어지듯이 지금 사가지고 이게 내년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내년까지는 채권 가격도 좀 떨어지면 그걸 계속 담았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다시 금리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채권가는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주식 플러스해서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우리가 네. 이익이 나듯이 그때 한 20, 30% 이익이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재원 아나운서는 굉장히 채권의 고수에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거는 채권 트레이딩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5년물, 10년물 장기물을 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장기물을 사놓고 그런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냥 채권 금리가 앞으로 오르건 내리건 여러분이 만약에 뭐 4.3%짜리 뭐 만기 1년 채권을 네. 하셨으면 그건 그냥 예금이에요, 예금. 네. 만기 가서는 채권 가격이 중간에 오르고 내리더라도요. 만기에 정해져 있는 이자를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드리는 게 채권입니다. 네. 기본 투자는 만기 투자를 가정해서 하시고 네.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 항상 중장기물 금리는요. 어느 정도 오르겠거니 하는 거를 다 반영을 시장에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게요. 미국이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한 연말에 4 그리고 내년에 한 4.2에서 4.25에서 4.5 요 정도의 레인지였다가 바뀐 거잖아요. 네. FOMC 하면서 연말에 4.5 내년에 4라면 5 그 정도까지를 쫙 반영을 시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레벨업 된 거죠. 그러면 국내 금리도 항상 미국의 금리 마이너스 1이 리밋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창용 총재가 1%까지는 네. 내가 이걸 버퍼를 두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국내 금리가 지금 쫙 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망이 다시 5.6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3년물, 5년물 금리가 따라 오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너무 금리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르겠거니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뭐 마음에 드는 금리가 있으시면 뭐 지금 채권 매수하셔서 만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 주식을 사고 팔듯이 이렇게 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거 10년물 이렇게 하니까 주식을 사듯이 뭐 얼마 이렇게 사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 투자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채들은 대부분 장내 채권에서 뭐 거래가 가능하고 대신에 규모도 크고 그거 ETF인 거예요? 아닙니다. 채권이 따로 있고요. 대신에 ETF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들을 네. 통해서 채권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요즘 투자자분들에게 수요가 있는 거는 네. 기업 채권의 장외 채권, 예를 들어 뭐 한국전력, 우리은행 이런 기업들의 장외 채권들이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4%대 이자를 주고 있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단기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요. 네,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은 아무래도 그 국가나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매겨지는 거고 단기는 최근에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은 장기 채권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인데 지금은 단기 채권 금리가 더 높다. 네. 오히려 단기채를 매매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겠다이고요. 특히나 채권에서도 지금 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브라질 국채 상당히 좀 많은 고통을 줬던 네, 건데 여기 만기 10개월짜리가 오히려 9% 후반에 금리를 주고 있고 만기 10년짜리가 9% 초반에 금리를 줍니다. 이런 환에 대한 리스크를 더 많이 안고 가야 되는 장기채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특히나 이런 금리 인상 구간에 기업이나 국가의 체력이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단기 채권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조단위 뭉칫돈이 몰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정도? 네. 그러니까 뭐 한 6%, 7%. 근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은 네. 그걸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그게 이제 또 한 1년 동안 채권에 묶어 놓았다가 나중에 주식이 내가 묶인 사이에 꿈틀거리면 이거 어쩌지 또 이러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제 야수의 심장을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세 가지 관문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렇죠.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이번에 나왔던 게 베어마켓 랠리가 네.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뭐 엘리어트의 일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차 관문 통과 네. 그러면서 상승 나왔다가 2차 관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부터 뭐 바로 이제 탈락을 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바랬었던 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는 뭐 111, 112. 근데 보란 듯 113, 114까지 쳐 올렸고요. 미국제 10년물 금리 한 3.5, 3.53일 줄 알았는데
3.8, 3.9. 네. 그러니까 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마지막 선들을 다 깨고 갔기 때문에 이러면 야수의 심장으로 다시 내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내리면 해야죠. 네. 다시 그때 생각했던 그 기준이 채워졌을 때 들어가야지 여기서는 모을 거야라는 게 그 구간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수준으로 올 때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주식 격언 중에 저도 주워들은 얘기가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마라.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앞뒤 분별 없이 막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비슷한 얘기인데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공포에 살아. 네. 공포는 막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근데 그 맨손으로 잡지 말라면서 뭘 또 공포에 살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뉴스 일면 탑이 경제 기사가 됐을 때 특히 주식이 뭐 많이 떨어졌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부터 좀 주워 담으면 나중에 오르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아주 좀 스펙트럼을 넓혀 보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메인 뉴스 우리가 네. 보통 8시, 9시 하는 뉴스의 첫 꼭지가 그런 경제 뉴스인데 뭐 주가 지수 폭락 이런 얘기 때 나올 때 사서 지금 그래요, 지금. 또 언젠가는 네. 또 불과 한 1년만 전에 그랬죠. 그런 메인 뉴스 첫 꼭지 뉴스가 뭐 네. 증시 화랑, 뭐 투자자들 뭐 이렇게 많이 몰리고 이런 뉴스 나올 때 팔면 네. 필승이죠, 필승. 근데 그걸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왜?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인 거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새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맨날 나와서 욕 먹는 게 뭐 지금 와서도 사라고 하냐? 맨날 욕 먹는데 지금 와서도 살 돈이 있는 분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니까요. 지금 사는 거를 가지고 1년 뒤에는 꽤 먹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더 고생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네. 한두 달. 근데 그런 보통 지금 보시는 분들 추가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략들이 다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깨끗하게 지금 도화지예요. 현금 100%예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한 주도. 그런 분들은 분할 매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보수적으로 S&P 500 ETF 한 12분의 1씩 네. 1년간 나눠서 사시면 먹지 않을까요? 네. 근데 비중이 뭐 80% 있는데 20% 현금은 당연히 아껴주시는 게 맞고요. 확실한 시점까지. 100% 차신 분들은 뭐 그런 리밸런싱이 중요하고 120%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20% 줄이셔야죠. 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일면 탑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사는 게 맞다는 걸 느낌상으로는 알아도 그놈의 공포 때문에 이게 오늘도 장중에서 2,200이 떨어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2,000 밑으로 가서 앞에 1,900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또 선뜻 손이 못 나가는 상황이라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의 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우려, 스탁론 반대 매매 우려 때문에 네.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아직 애매해서 네. 적극적으로 받기도 애매하고 지금 어제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는데 보면은 금융 투자 쪽이었어요. 금융 투자 쪽은 차익 거래를 위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과 주식 현물이 선물이 더 높을 때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삽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선물보다 주식 현물이 더 높았던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대 매매 우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던지면서 오래간만에 현물이 선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선물보다 현물이 싸졌네? 그러면 이럴 때 차익 거래를 위해서 사야지 하는 게 금융투자 물량이거든요. 어제 오늘 그 물량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방금 1900포인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제 고객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미국 상장되어 있는 EWY를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EWY는 뭐냐면 MSCI 코리아 지수 ETF인데 요거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미국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지수예요. 네. 이거는 지금 최고점 대비 49%가량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정점이었을 때보다 고작 33% 올라 있어요. 네.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1430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그때보다 33포인트 올라 있다? 정확히 1901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2200포인트이지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01포인트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00을 깬 수준으로 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야. 특히나 환율이 1,400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PBR 0.9배가 2,250포인트인데 달러를 환산해보면 거의 0.8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갔네, 0.85배까지 내려갔네 정도로 구미가 당기는 가격이거든요. 다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환율이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환차 손 우려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돈으로 사는 거니까 네. 지금 요 분석대로라면 조금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한 80% 가는데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개인들이 또 아까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하셨지만 기왕에 들어가는 거 한 방 말이죠. 그래서 마통 쓰고 레버리지 쓰고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도 또 저의 기준선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떤 기준을 더 높게 잡으신 분은 안 깨졌다 하면 들어가시는 게 맞겠지만 마지막 보루까지 깨졌다면 그 보루가 다시 수성될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미 국채 금리 한 3.56, 3.55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3.8, 간밤에는 3.9, 뭐 무속도로 올라서 지금 한 3.8 정도 선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저는 다시 3.56, 요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뭐 추가 매수는 안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지막 보루 1,320원, 1,350원 요 레인지인데 지금 1,43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는 아니다. 1,350원 마지막 보루를 다시 찾아왔을 때 네.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훨씬 더 이걸 기준을 높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분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마통 금리가 얼마인데 저걸 써가지고 지금 들어가기는 뭐 힘든 거. 근데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네. 고버스, 뭐 인버스 막 이런 거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곧버스 인버스 하락 베팅 하시는 건데 네. 이거를 뭐 무조건 하지 마라 하실 수 없는 게요. 지금 그거 투자하신 분들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락 배팅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건 없습니다만 네. 방향성 베팅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 네. 안에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길게 보시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네. 경우에. 근데 그렇다면 잘 적당히 하락장에 먹고 나와야 되는 게 곧버스 네. 인버스인데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요. 그냥 우량주를 사놓고 오래오래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과연 방향성 매매를 잘 하는가, 잘 하는 그런 트레이딩의 고수인 분한테 저희가 방송 나와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거에 너무 재미 들리셔가지고 방향성 매매를 하시다 보면 그거는 네. 정말 약간 나중에 홀짝 게임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정말 해지용으로 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트레이딩 잘해서 적당히 먹고 나오거나 끊고 나오는 거 잘하시는 분 하시는 건 좋은데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 특히나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인버스인데 곧버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의 이 ETF의 기초 자산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 지수가 아닙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아, 하는데 네. 이건 롤오버 비용이 있어요. 특히나 단순 인버스가 아니라 여기 곧버스, 인버스의 레버리지까지 쓰여진 거는 롤오버 비용이 적게는 월 0.5에서 많게는 월 1%까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지수 2,400에서 곧버스 베팅을 했다. 그런데 떨어졌다가 다시 2,400까지 올라왔다. 단순하게 2,400에 베팅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분명히 계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손실이에요.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롤오버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연 10%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곧버스 혹은 인버스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고 아까 전에 마통 이제 제가 말을 못 드렸지만 이거는 시기 문제보다도 누구에게 권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마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신규로 신용 매매를 하면은 네.
협의가 안 된 계좌의 경우에는 8.5%, 8.8%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건실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네. 마통 혹은 신용 대출 비용이 연 5% 정도 돼요. 아,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신용 매매를 8%, 9%의 이자를 내시고 하시느니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 혹은 신용 대출을 받으셔서 그 증권사 신용 계좌를 끄셔라. 이걸 현금 상환을 하고 차라리 건실하게 물론 이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건실한 건 전혀 아니지만 차라리 이 금리 9%, 8%를 버티느니 은행에서 빌려서 이걸 신용을 상환하셔라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럴 땐 아니다. 네, 예, 보다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이어가면서 정말 여태껏 보지 못했던 우리 전문가분들도 참 판단이 바로 탁 서지 않는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같이 또 위로도 받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장 끝난 후에 돌아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